안녕하세요. 우리 2차원 운동해서 첫 번째 example로 프로젝타일 모션, 포물선 운동 공부해 봤고요. 두 번째 주제가 이 유니폼 서큘러 모션, 등속 원운동이라고 했어요. 등속 원운동은 속력이 일정한 원운동이라고 했죠. 속력이 일정한데 어떻게 가속도가 있을 수 있냐? 속력은 일정하지만 속도의 방향이 변하기 때문에 가속도가 존재할 수 있다. 그러면 얼마만큼의 가속도가 작용해야 어떤 물체가 원 운동을 하게 되냐?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속도의 정의와 가속도의 정의를 이용해서 한번 해석해 보자. 여기까지 했었죠. 자, 이번 시간에는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렇게 속력의 변화 없이 방향만 원 운동의 방향으로 바꾸는 데 필요한 가속도의 크기와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려면 이 등속 원운동의 특징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일 궁금한 건 아무래도 속도인데 물체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야 이 원운동을 하게 되는 걸까? 어떤 물체가 여기 왼쪽에서 이렇게 오른쪽까지 이동하는데 이 원의 원줄을 따라서 움직인대. 자, 이때 이 처음 위치를 R1 벡터라고 하고요. 자, 나중 위치, 마지막 위치를 R2 벡터라고 하면 이때 위치의 변화, 델타 R 벡터는 R1 벡터에서 R2 벡터를 향하는 또 다른 벡터가 되고, 이때 이 R1 벡터랑 R2 벡터가 이 반지름이거든? 이 원주라고 했으니까. 자, 그래서 이 두 벡터는 방향은 다르지만 크기는 같아요. R1 벡터의 크기나 R2 벡터의 크기나 같다. 자, 그래서 이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자, 이때 여기 꼭지각 있지? 이 꼭지각을 델타 세타라고 할게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 물체가 델타 세타도만큼 회전한 거야. 자, 다음 이 R1 위치에 있을 때 속도를 V1 벡터라고 하고요. R2 벡터에 있을 때 속도를 V2 벡터라고 합시다. 자, 여기서 문제. 이 V1 벡터랑 V2 벡터의 방향은 각각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정답은 V1, V2는 각각 R1과 R2에 대해서 수직입니다. 왜? 이게 수직하지 않으면 바깥쪽으로 좀 튀어나가거나 안쪽으로 좀 파고든다는 말인데, 아니, 그럼 이게 원 운동이 될 수가 없잖아. 원줄에 따라서 이 물체가 움직일 수 없잖아. 그치? 중심에서 물체까지 거리가 반지름보다 커지거나 작아진다. 이런 말이기 때문에 결국
원 운동하는 물체의 속도 벡터는 원의 접선이다. 자, 따라서 V1과 V2의 방향은 이 물체가 움직이는 경로, 이 원주의 접선이다. 이 방향은 벌써 알아냈네. 자, 그럼 다음. 이 V1과 V2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자, 이렇게 두 벡터가 서로 떨어져 있으니까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기가 좀 힘들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 벡터는 시작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으니까 이 친구를 이렇게 똑 떼서 이렇게 옮겨 봅시다. 자, 그럼 이 그림에서 델타 V를 바로 알 수 있죠. V2 빼기 V1. V1 벡터가 가리키는 지점에서 V2 벡터가 가리키는 지점을 향하는 벡터. 속도의 변화. 자, 그런데 등속 원운동이라고 했거든요. 등속이니까 이 속력이 일정하다는 말이잖아. 다시 말하면 속도의 크기가 일정하다는 말이잖아. 자, 그래서 V1이랑 V2는 방향은 다르지만 크기는 같은 벡터야. 그래서 이 삼각형도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이 꼭지각이 몇 도일까, 그럼? 요거 한번 구해볼까? 여러분, 중학교 때 이런 거 많이 했잖아. 자, 요렇게 절반으로 나누면, 자, 여기 아래쪽, 요 각이 180도에다가 요 델타 세타 뺀 거 나누기 2죠. 그러니까 90도 빼기 2분의 델타 세타야.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근데 여기 90도고 이 V 삼각형 꼭지각의 절반, 이게 뭔지 모르니까 그냥 X라고 두면 X의 절반, 요거 세 각 합치면 180도 나와야 되죠. 90 빼기 2분의 델타 세타 더하기 90 더하기 2분의 X가 요게 180도가 나와야 돼. 그럼 2분의 X는 뭐랑 같아? 2분의 X는 2분의 델타 세타랑 같아야 되죠. 그래서 X가 델타 세타랑 같다. 자, 그래서 요 V로 이루어진 삼각형의 꼭지각도 마찬가지로 델타 세타입니다. 결국 정리하면 이 물체가 델타 세타도만큼 회전했을 때 이 속도 벡터도 델타 세타도만큼 돌아간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이 변이 델타 I 벡터랑 속도 변화, 이 델타 V 벡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두 벡터가 이 델타 세타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델타 세타가 뭔가 중요할 것만 같은, 핵심일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자, 이 델타 세타를 이용해서 이 델타 R과 델타 V를 한번 나타내 봅시다. 자, 먼저 델타 R. 이렇게만 보면 이 델타 R이랑 델타 세타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싶지만, 자, 이런 식으로 이 R2 벡터를 이 R1 벡터 쪽으로 무한히 가까이 보내면서 이렇게 델타 세타를 점점 줄여 나가다 보면
다시 말하면 델타 세타가 d 세타가 되는 거지. 이 델타 R도 무한히 작아져서 dr이 되고요. 결국 dr이 굉장히 작으니까 이 dr의 길이나 여기 이 원의 호의 길이 반지름 곱하기 중심각 r 곱하기 d 세타의 길이나 비슷해질 거야. 어때요? 그럴듯하지 않아? 그럴듯하지? 물론 어떻게 이 두 끝점을 이은 직선의 길이랑 이 호의 길이가 같을 수가 있겠어. 하지만 d 세타가 무한히 작아지면 가능하다는 얘기야. 자, 마찬가지로 델타 V도 이런 식으로 이 V2 벡터를 V1 벡터 쪽으로 무한히 가까이 보내면서 이 d 세타를 점점 줄여 나가다 보면 결국 델타 V도 무한히 작아져서 dV가 되고요. 결국 이렇게 됐을 때 이 dV의 길이나 이 V1, V2를 반지름으로 하는 어떤 원의 호의 길이 V 곱하기 d 세타나 비슷해질 것이다. 그럴듯하죠? 이것도 d 세타가 어지간히 작아서는 이 두 개가 같지가 않을 거야. 하지만 무한히 작으니까 가능한 일이다. 자, 여기서 하나 더 해가지고 또 이제 V2 벡터를 V1 벡터 쪽으로 무한히 가까이 보내는 과정에서 이 V1 벡터의 방향과 V2 벡터의 방향이 거의 어떻게 되겠어요? 거의 평행해지겠지. 이 둘은 서로 다른 벡터니까 당연히 방향이 다르겠지만, 무한히 가까워지면 방향이 거의 같아지지 않을까? 다시 말하면 V1이랑 V2가 거의 평행해지지 않을까? 자, 이렇게 V1이랑 V2가 평행하대. 그러면 이 V2의 끝점과 V1의 끝점을 잇는 이 dv 벡터랑 V1, V2의 각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치, V1, V2가 평행인데 V1, V2의 양 끝점을 잇는 벡터를 당연히 수직이 되겠죠. 자, 그래서 dv 벡터의 방향은 어떻게 된다? V1 벡터와 V2 벡터의 수직이 된다. 이것도 물론 이 d세타가 어지간히 작아서는 이렇게 수직이 되지 않을 거야. 하지만 무한히 작다고 하니까 이렇게 수직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이 V1이랑 V2가 원의 접선 방향이라고 했단 말이야. 자, 그러면 dv 벡터의 방향은 어떤 방향이에요? 원의 접선의 수직한 방향이니까. 여러분, 원의 접선의 수직이면 무슨 방향이야? 배웠잖아. 그치? 원, 중심 방향이죠. 자, 따라서 dv 벡터의 방향은 원, 중심 방향이다. 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가능한 거야? 이 델타 세타가 무한히 작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 요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dr이랑 dv랑 d세타를 어느 정도 연결을 한 것 같아. 이제 정리해 봅시다. 자, 앞에서 dr은 rt 세타, dv는 v d세타라고 했고요. 자, 먼저 이 속도의 정의에서 일단 크기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원래 v 벡터는 dr 벡터 dt인데 벡터 떼고 v는 dr dt. 자, 근데 dr이 뭐라고? dr이 r 곱하기 d 세타래요. dt. 자, 그럼 여기서 d 세타 dt는 r분의 v다. 양변을 그냥 r로 나눠준 거야. 요식 한번 해석해 보세요. d 세타 dt. 시간에 따른 각도의 변화죠. 뭐 단위 시간당 이 물체의 각도가 몇 도나 돌아갔냐, 뭐 이런 뜻일 거야. 시간에 따른 각도의 변화가 r분의 v다. 그래서 이 반지름이 일정할 때는 속력이 빠를수록 각도가 빨리 변한대. 빨리 돌아간다는 말이야. 당연하죠, 그쵸? 자, 반대로 속력이 일정할 땐 반지름이 작을수록 각도가 빨리 변한대. 반지름이 작을수록 이 이동 거리, 원주가 작아지니까 이것도 당연하죠. 잘 구한 것 같아. 자, 다음 이제 가속도 구해봅시다. 자, 가속도의 정의에서 a 벡터는 dv 벡터 dt. 일단 크기만 먼저 한번 생각해 볼게요. a는 dv dt. 자, 근데 아까 dv가 vd 세타 dt였거든. 자, 그런데 d 세타 dt도 구해놨죠, 위에서. 이게 r분의 v였어. 대입하면 v제곱 나누기 r이 된다. 그래서 이 v제곱 나누기 r이 이 등속 원운동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가속도의 크기입니다. 보니까 v의 제곱에 비례하죠. 내가 이 물체를 더 빨리 회전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더 큰 가속도가 필요하다는 거야. 아니, 뭐 당연한 결과죠. 자, 그래서 이렇게 크기를 구할 수 있었고요. 고등학교 때 물리 공부한 친구들은 이거 배운 사람도 있을 거야. 뭐 보통 그냥 외워서 쓰는데 외우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유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크기는 됐고 방향은 어떻게 돼? 방향. 정의 보면 돼요. 정의. 정의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가속도의 정의에서 a 벡터의 방향은 dv 벡터의 방향과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지. 왜? dt는 스칼라잖아? 얘는 방향이 없거든. 그런데 아까 이 dv 벡터의 방향이 어디를 향한다고 했어요? 이거 원 중심 방향이라고 하지 않았어? 자, 따라서 이 가속도의 방향도 원 중심 방향입니다. 자, 결국 등속 원운동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가속도의 크기는 v제곱 나누기
R이고요. 방향은 원 중심 방향이다. 자, 그래서 이 가속도를 원 중심을 향하는 가속도다 해서 센트리피탈 액셀러레이션 여기 위에 써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는 구심 가속도라고 합니다. 중심을 향한다 라는 뜻이에요. 됐죠? 자, 그럼 문제 하나 풀어봅시다. 자, 우리 주변에서 원운동하는 물체 중에 가장 유명한 물체죠. 이 지구. 자, 이 지구에 작용하는 구심 가속도를 한번 구해봅시다. 자, 아까 이 구심 가속도 AC는 V제곱 나누기 R이라고 했는데, R은 문제에 주어져 있네요. 태양부터 지구까지의 거리가 1.496 곱하기 10의 11승 미터래. 자, 그래서 지구의 V, 요 공전 속도라고 하죠. 이 지구의 공전 속도만 구하면 우리가 지구에 작용하는 구심 가속도를 구할 수 있어요. 자, 공전 속도 어떻게 구하지? 근데 우리 주기는 알죠? 주기가 뭐냐 하면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을 주기라고 해요. 지구가 태양 주변을 한 바퀴 도는데 얼마나 걸려? 1년 걸리지? 자, 그래서 얘가 1년 걸려. 자, 근데 이 주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한 바퀴에 해당하는 거리 2파이 r 이거를 공전 속도, 회전하는 속도 v로 나눈 값이랑 같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주기를 이용하면 우리가 지구의 공전 속도를 구할 수 있다. 원주의 길이를 그 원주를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으로 나눠주면 된다. 자, 됐죠? 이제 계산해 봅시다. 가속도 AC는 V제곱 나누기 R인데, 자, V가 2파이 R 나누기 주기 T, 요거의 제곱 나누기 R이래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 4파이 제곱에, 여기 R이 하나 없어지지? 자, 그래서 R이 하나만 남고, 자, 분모의 주기의 제곱, T의 제곱이 내려가고요. 자, 이제 값만 대입해서 계산하면 되겠다. 4파이 제곱. R이 문제에서 1.496 곱하기 10의 11승 미터라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주기는 1년이야. 그치? 자, 1년인데 우리는 초에 더 익숙하잖아? 1년을 초로 바꿔주면 3.156 곱하기 10의 7승 초가 돼요. 자, 그래서 3.156 곱하기 10의 7승 초분의 1년의 제곱을 곱해주게 되면 가속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뭐 계산기 갖다가 계산하면 되지. 5.9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나옵니다. 어때? 생각보다 커, 생각보다 작아? 생각보다 작지? 10의 마이너스 3승이라잖아. 자, 이 구심 가속도가 작다는 게 무슨 뜻이야? 구심 가속도는 뭐 하는데 필요한 가속도예요? 그치, 이 물체의 운동 방향을 바꾸는 데 필요한 가속도지. 자, 이 지구의 경우에는 이 운동 방향이 바뀌는 데 필요한 가속도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지구의 운동 방향이 그렇게 크게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로도 그래요?
지구의 공전 궤도가 굉장히 커, 굉장히 작아. 엄청 크지? 엄청 크니까 이 속도가 급격하게 변하겠어요? 아니면 아주 천천히 조금씩 변하겠어요? 아주 천천히 조금씩 변하겠죠. 자, 그래서 지구의 경우에는 이 방향을 바꾸는데 필요한 가속도, 구심 가속도가 우리 생각만큼 크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지구에 작용하는 구심 가속도 한번 구해봤고요. 자, 여기까지 등속 원운동, 이 속력이 변하지 않는 원운동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아니, 그러면 이 속력이 변하는 원운동은 불가능할까? 아니, 당연히 가능하겠죠. 자, 어떻게 가능한지 한번 알아봅시다. 자, 이런 속력이 변하는 원운동을 Non-Uniform Circular Motion이라고 해요. 앞에 이런 부정어가 붙어 있어. 자, 일단 이 물체가 뭐 유니폼이든 넌 유니폼이든 일단 원 운동을 한다고 했거든요. 원 운동을 한다고 했으니까 자, 그럼 어떤 순간 t에 이 물체의 속력을 VT라고 하면 자, 이 VT는 접선 방향일 거야. 그치? 뭐 일단 원 운동하고 있으니까 접선 방향이 아니면 이 원이 찌그러지거나 뭐 밖으로 튀어나가거나 그럴 거란 말이야. 자, 그래서 VT는 접선 방향의 속도고요. 이 순간에 반지름 방향으로 아까 했던 것처럼 이 VT 제곱 나누기 R만큼의 구심 가속도가 작용하고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이 등속 원운동이랑 다른 점은 뭐냐? 이 V가 시간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구심 가속도가 상수가 아니에요. 여기 T 있지, 그치? 시간에 따라 달라져.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에 보면 이 AR이라고 해서 Radial Acceleration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레디알이 이 반지름이라는 뜻의 형용사거든요. 뭐 반지름에, 반지름 방향에 뭐 이런 뜻이야. 자, 그래서 반지름 방향으로 작용하는 가속도다 해서 이 구심 가속도를 AR이라고 쓰기도 해요. 뭐 여기서는 똑같은 말이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똑같다. 자, 다음 2번.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 물체의 속력이 변한다고 했어. 자, VT는 접선 방향의 속도니까 이 접선 방향으로 가속도가 작용하면 이렇게 VT가 변할 거예요. 자, 이 접선 방향의 가속도를 탄젠셜 익셀러레이션, 접선 가속도라고 하고요. 이게 접선이라는 뜻이야. AT라고 씁니다. AT는 당연히 우리가 예전에 정의했던 가속도의 정의에 따라서 dv, dt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그림에 잘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이 AT와 AC, 요 중심을 향하는 가속도는 서로 수직이고요. 따라서 우리 앞에서 했을 때 X축, Y축이 있을 때
X축 방향으로 작용하는 가속도 AX랑 Y축 방향으로 작용하는 가속도 AY는 서로 아무 관계가 없었죠? 여기서도 AC와 AT는 서로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결국 이 구심 가속도 AC는 물체의 회전에만 관여하고요. 이 AT는 물체의 속력 변화에만 관여하는 가속도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 AT가 0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뭐 이 물체의 속력 변화가 없다는 뜻이니까 앞에서 했던 등속 원운동이랑 같은 케이스가 되겠죠. 자, 그래서 속력이 변하는 어떤 원운동을 물체가 하기 위해서는 구심 가속도에 더해서 추가적으로 어떤 가속도가 또 필요하다? 이 접선 가속도, 물체의 속력을 변하게 할 수 있는 이 접선 방향의 가속도가 추가로 필요하다. 됐죠? 자, 그럼 마지막. 이렇게 속력이 변하는 원운동을 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토탈 가속도, 전체 가속도 A의 크기는 어떻게 되냐? 자, 두 벡터를 합한 거니까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런 대각선 방향의 화살표가 될 거고요. 이 화살표의 길이를 구하면 우리가 이 토탈 가속도의 크기를 알 수 있겠지. 이 길이 어떻게 구해요? 길이 너무 쉽지? 이거 직각삼각형이니까 높이가 AC고 밑변이 AT네. 자, AC의 제곱 더하기 AT의 제곱에 루트를 하면 이 물체에 적용하는 전체 토탈 가속도의 크기가 된다. 자, 이 크기고. 여러분 여기 위에도 써있죠? 방향은 방향은 지금 얘기하기가 좀 애매해. AC의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 AT의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이 방향이 결정이 될 겁니다. 뭐 지금은 이런 대각선 비스듬한 방향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충분해요. 문제에서 좀 더 구체적인 조건이 주어지게 되면 우리가 방향까지 다 구할 수 있을 거야. 자, 그러면 문제 하나 풀어봅시다. 어떤 회전하는 물체의 가속도 A가 크기는 15m/s 제곱이고요. 방향은 이런 화살표 방향이래. 애매한 방향이지? 원 중심 방향에 대해서 30도만큼 기울어져 있대요. 이 원운동의 반경 R은 2.5m일 때 먼저 구심 가속도 AC를 구해보라고 하네요. 자, 구심 가속도는 어떤 가속도죠? 그렇지. 물체의 운동 방향을 바꾸는 데 필요한 가속도. 이 구심 가속도가 작용해야 물체가 원 궤도를 따라서 움직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구심 가속도의 방향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원 중심 방향. 다시 말하면 원운동하는 물체의
원 중심 방향으로 작용하는 가속도가 곧 구심 가속도가 된다. 자, 그럼 문제에서 A가 원 중심 방향에 대해서 30도 각도로 작용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이 경우에 원 중심 방향으로 작용하는 가속도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벡터니까 쪼개면 되지. 이 A 벡터의 원 중심 방향의 성분을 구해주면 된다. 이 화살표의 길이가 곧 구심 가속도의 크기가 되는 거니까 결국 A 곱하기 코사인 30도 또는 15m/s 제곱 곱하기 코사인 30도. 여기서 코사인 30도가 대략 0.87 정도 되니까 계산하면 13m/s 제곱이 나옵니다. 됐죠? 자, 다음 이 물체의 속력을 구해보래요. 속력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구심 가속도와 속력이 관계가 있었죠. AC는 V제곱 나누기 R이다. 자, 여기서 V 구하는 거 어렵지 않죠? V에 대해서 정리하면 V는 루트 AC 곱하기 R이 되는데 구심 가속도 AC는 위에서 13m/s 제곱이라고 했고요. R은 문제에서 2.5m 라고 했으니까 계산하면 약 5.7m/s가 됩니다. 간단하죠? 자, 마지막 이번에는 접선 방향 가속도 AT를 구해보래요. 자, 이 접선 방향 가속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위에서 했던 것처럼 이 A 벡터의 접선 방향 성분을 구해주면 된다. 자, 그래서 이 접선 가속도의 크기는 A 곱하기 사인 30도 그래서 15m/s 제곱 곱하기 사인 30도는 0.5니까 대략 7.5m/s 제곱이 된다. 그래서 보니까 이 물체에는 구심 가속도에 더해서 이만큼의 접선 가속도가 함께 작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 물체는 어떤 운동을 하게 되는 거야? 속도의 크기와 방향이 모두 변하는 운동을 하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는 이 물체가 5.7m/s로 움직이고 있지만 이 접선 방향으로 가속도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이 원운동의 속력이 점점 어떻게 될 것이다? 빨라질 것이다. 됐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종류의 원운동. 첫 번째, 속력이 변하지 않는 원운동. 두 번째, 속력이 변하는 원운동. 구분해서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번 단원 마지막 주제예요. 렐러티브 모션. 요거 이제 상대 운동이라고 했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북쪽으로 가는 하얀 차에 타고 있는 사람이 이 동쪽으로 가고 있는 빨간 차의 움직임을 관찰한대. 2차원 평면상에서. 어떻게 보일까? 라는 거지.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처음부터 2차원 갖다가 생각하게 되면 너무 어려우니까 일단 이 쉬운 1차원부터 한번 시작해 봅시다. 자, 이런 거를 무빙 워크라고 하죠. 자, 무빙 워크 바깥에 가만히 서 있는 이 관찰자 A랑
무빙 워크에 타고 있는 관찰자 B가 이 무빙 워크에서 속도 V로 걸어가는 어떤 대상 P를 관찰해요. 자, 됐지? A랑 B는 관찰자고요. 우리의 관심 대상이 이 P인 거야. 자, 이 무빙 워크가 일정한 속도 V로 움직인다고 할 때 이 A가 보는 P의 움직임과 B가 보는 P의 움직임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생각해 보래요. 자, 먼저 그러면 1번 A가 자신의 좌표축 SA를 통해서 P의 속도를 측정한다고 합시다. 자, 참고로 이런 관찰자 자신의 좌표축을 프레임 오브 레퍼런스라고 해요. 이 프레임은 뭐 창문 뭐 그런 뜻이죠. 창틀. 그치? 물체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틀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대상을 관찰하는 기준 틀이다. 뭐 어쨌든 P의 속도인데 VP A가 측정한 거니까 VPA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 VPA는 어떻게 돼요? 1차원이니까 간단하지? P가 움직이는 속도 큰 V 더하기 무빙 워크의 속도 작은 V 하면 돼요. 자, 첫 번째 결과고요. 자, 두 번째 이 B가 자신의 좌표축 SB를 통해서 P의 속도를 측정했대요.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P의 속도인데 B가 측정한 거니까 VPB라고 합시다. 그럼 VPB는 어떻게 돼요? 이 B라는 관찰자는 무빙 워크에 같이 타고 있으니까 그냥 P의 속도를 관찰하게 되겠죠? 맞죠? 그래서 VPB는 그냥 큰 V다. 자, 그럼 여기서 보니까 이 A의 관찰 결과랑 B의 관찰 결과가 어떤 관계가 있어요? 이런 관계 있는 거 맞아? A가 관찰하는 P의 속도는 B가 관찰하는 P의 속도에다가 뭘 더해준 거랑 같다? 무빙 워크가 움직이는 속도를 더해준 것과 같다. 자,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A가 보기에 이 P가 더 빨리 움직이는 거야. V만큼. 맞아요? 뭐 당연한 거지, 그치? A는 바깥에 가만히 서 있고 B는 P랑 같이 무빙 워크에 타고 움직이고 있으니까 당연히 A가 관찰하는 P의 속도가 B가 관찰하는 P의 속도보다는 훨씬 빠르게 측정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 P의 위치는 어떨까? P의 위치니까 XP라고 할까요? 자, 속도의 정의에서 V는 dx, dt니까 자, 요 식을 위치에 대해서 고치면 자, VPA, A가 측정한 P의 속도는 뭘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구할 수 있겠어요? A가 측정한 P의 위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구할 수 있겠죠.
자, 마찬가지로 VPB, B가 측정한 P의 속도는 시간에 대해서 뭘 미분하면 구할 수 있겠어요? B가 측정한 P의 위치를 미분하면 구할 수 있을 거야. 자, V는 그대로고 무빙 워크가 움직이는 속도는 상수라고 했으니까,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자, 여기서 내가 이 XPA랑 XPB에 대한 식을 알아내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양변을 T에 대해서 적분해주면 되죠. 자, 그러면 좌변은 XPA가 되고요. 우변은 XPB. 자, 그 다음에 상수 V를 시간에 대해서 적분했어. 그럼 어떻게 돼? 뭐 대략 VT가 되겠죠. 물론 뒤에 뭐 적분 상수 같은 게 따라 나올 수도 있지만 뭐 요거는 우리가 처음 위치를 어떻게 잘 설정을 해주면 얼마든지 없앨 수 있어요. 지금은 이런 적분 상수가 중요한 상황은 아니야. 그냥 XPA랑 XPB가 대략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고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결과를 보니까 XPA가 A가 측정한 P의 위치가 B가 측정한 P의 위치보다 더 멀어요. 다시 말하면 어떤 일정 시간이 지났을 때 이 P라는 사람이 A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거야. 얼마만큼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거야? VT만큼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럴듯해요? 맞지, 그치? 당연히 더 멀리 떨어져 있겠지. 그럼 이 V 곱하기 T의 의미가 뭔데? 시간 T 동안 무빙 워크가 움직인 거리죠. 시간 t 동안 무빙 워크가 움직인 거리 vt만큼 이 p가 a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야. 너무 당연한 결과인데 그냥 한번 이렇게 식으로 표현해 봤어요. 자, 그럼 4번. 이게 a가 하는 말이랑 b가 하는 말이 서로 다르네. a가 측정하는 p의 속도랑 b가 측정하는 p의 속도도 다르고 A가 측정하는 P의 위치랑 B가 측정하는 P의 위치도 달라요. 그래서 내가 A한테 야, 저 P라는 분이 얼마만큼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어? 이렇게 물어봤을 때랑 B한테 똑같은 질문을 했을 때랑 대답이 다른 거야. 위치도 마찬가지로 A한테 물어봤을 때랑 B한테 물어봤을 때 대답이 달라.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둘 다 맞는 거야, 둘 다. 둘 다 자기 관점에서는 옳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 꼭 기억해 두세요. 둘 다 맞다. 자, 1차원 했으니까 이제 2차원 해봅시다. 1차원은 별로 어렵지 않았죠. 2차원도 비슷합니다.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아요. 자, 이번에는 기차야. 자, 이 기차 P를 지면에 가만히 서 있는 관찰자 A와 자동차에 타고 있는 관찰자 B가 각각 관찰하고 있어요. 자, A는 가만히 있다고 했고, 이 자동차는 관찰자 A에 대해서 일정한 속도 UBA로 움직이고 있어요. A에 대한 B의 속도라는 뜻이야. 자, 이때 1번. 이 관찰자 A의 좌표축 SA에서 측정된 기차의 위치는 RPA
a 벡터가 되고요. 이때 속도는 v, p, a 벡터가 된대. 측정했더니 이렇더래. 자, 그 다음 관찰자 b가 자기의 좌표축 SB에서 측정한 기차의 위치는 RPB, 속도는 VPB래요. 자, 앞이랑 똑같죠? 2차원이라서 여기 벡터 표시가 붙은 거 말고는 다 똑같아. A가 관찰한 P의 위치, A가 관찰한 P의 속도, B가 관찰한 P의 위치, B가 관찰한 P의 속도.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A의 관찰 결과랑 B의 관찰 결과가 어떤 관계가 있을까? 먼저 속도부터 한번 해볼까요? 1차원이랑 다를 게 있어, 없어? 없어요. 대신 2차원이니까 우리가 벡터로 써주기만 하면 돼. 자, 정지에 있는 A가 측정하게 되는 P의 속도는 움직이는 B가 측정하는 P의 속도에 뭘 더해주면 된다? 아까는 뭐 더해줬어요? 무빙 워크의 속도 더해줬지? 여기서는 뭐 더해주면 돼? A에 대한 B의 상대 속도 U, B, A를 더해주면 된다. 1차원 운동이나 2차원 운동이나 똑같아. 스칼라가 벡터로 바뀌는 것 말고는 똑같아. 그러니까 10도 당연히 똑같아야지, 그치? 자, 그래서 속도의 관계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자, 그럼 다음 이 위치 RPA랑 RPB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돼요? 앞에서 했던 것처럼 또 속도의 정의에서 V는 dr, dt니까 여기 벡터 붙은 거 말고는 똑같죠? 이 속도식이 A가 측정하는 P의 속도는 A가 측정하는 P의 위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되고요. B가 측정하는 P의 속도는 B가 측정하는 P의 위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돼요. 이렇게 미분에 대한 식으로 바꿔서 표현할 수 있는데, 자, 이번에도 RPA랑 RPB에 대한 식을 내가 구하고 싶으면 양변을 어떻게 하면 돼요? 시간에 대해서 적분해주면 되죠. 시간에 대해 적분해주면, 자, 좌변은 RPA가 되고, 우변은 RPB에다가 더하기 이 UBA는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함수가 아니라 상수라고 했으니까 그냥 적분하면 UBA 곱하기 시간 T가 될 겁니다. 시간이 벡터면 이렇게 못 쓰겠지만 시간은 방향이 없는 스칼라잖아, 그치? 자, 그래서 그냥 UBA에다가 T를 곱해준 형태가 된다. 자, 이것도 앞이랑 똑같죠? 그럴듯하지? A가 관찰하는 P의 위치는 B가 관찰하는 P의 위치에 비해서 이만큼 멀거나 가깝다는 뜻이야. 뭐 여기서는 2차원이라 가지고 뭐가 먼지, 뭐가 가까운지 잘 모르겠어. 하여튼 요만큼의 차이가 생긴다. 자, 이번에도 서로 말이 다르죠. 누구 말이 맞는 거라고? 둘 다 맞는 거야, 둘 다. 자, 마지막. 이번에는 가속도도 한번 구해볼게요. 자, 가속도의 정의에서 A는 dv dt니까 자, 이번에는
요 속도에 대한 이 관계식을 시간 t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될 것 같아. 자, 양변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똑같이 자, 좌변은 A가 관찰하는 P의 속도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했으니까 A가 관찰하는 P의 가속도가 나올 거고요. 우변은 B가 관찰하는 P의 속도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했으니까 마찬가지로 B가 관찰하는 P의 가속도가 나올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UBA는 어떻다고? 일정하다고 했어요. 자,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미분하면 얼마야? 자, 미분하면 0이야. 따라서 A가 관찰하는 P의 가속도랑 B가 관찰하는 P의 가속도는 같다. 그래서 A랑 B는 P의 위치, 그 다음에 속도에 대해서는 다 말이 달라요. 그렇잖아? 다르잖아? VPA랑 VPB 다르잖아? 여기도 다르잖아? RPA랑 RPB 다르잖아? 하지만 이 가속도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합니다. 내가 이 기차의 가속도에 대해서 A한테 물어보나 B한테 물어보나 똑같은 대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 UBA가 일정하기 때문에. 항상 같은 대답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야. 이 UBA가 일정해서 미분했을 때 0이 되기 때문에 이 가속도에 대한 의견은 일치하는 거예요. 자, 정리되죠? 문제 하나 풀어봅시다. 자, 상대 속도 문제인데, 자, 이런 상대 속도 문제는 첫 번째, 관찰 대상이 뭔지. 자, 두 번째, 관찰자가 누구고, 이 관찰자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만 잘 파악하면 돼요. 그러니까 관찰자가 가만히 서 있는지, 아니면 뭐 무빙 워크 위에서 같이 움직이는지,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럼 문제 한번 봅시다. 자, 어떤 보트가 일정한 속도로 흐르는 강물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자, 먼저 VRG라고 해서 지면에 대한 강물의 속도가 주어져 있어요. 자, 동쪽 방향 5km/h의 속도로 흐르고 있대. 자, 그래서 이 강물인데, 자, 이쪽이 지면이라고 합시다. 자, 지면에 대해서 강물이 VRG의 속도로 흐르고 있다. 자, 두 번째, 이 VRG는 누가 측정한 속도예요? 지면에 대한 속도니까 이 지면에 이렇게 가만히 서 있는 사람이 측정한 속도겠죠? 자, 이 사람을 내가 A라고 하면 A는 아마 이렇게 강둑에서 이 강물, 이 보트를 구경하고 있을 거야. 자, 그래서 이 VRG를 다른 말로는 이렇게 쓸 수도 있을 거예요. VRA. A가 측정한 강의 속도다. 됐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관찰자가 딱히 나와 있진 않지만 어디에 대한 속도인지 나타내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가 관찰자를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자, 됐고요. 자, 다음 VBR이라고 해서
이 강에 대한 보트의 속도가 주어져 있네. 여기 강에 대한이라고 써 있죠? 북쪽 방향 10km/h로 이동한다고 하는데, 자, 여기다가 보트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보트야. 보트가 북쪽으로 VBR의 속도로 움직인다. 자, 첫 번째. 이건 누구의 속도야? 아니, 뭐, 보트의 속도라며. 자, 두 번째. 누가 측정한 속도야? 이거 A가 측정한 속도예요? 이거야? VBA야, 이거? 아니지. 자, 강에 대한이라고 했으니까, 다른 관찰자가 한 명 더 있나 봐. 이렇게 강 위에서 뭐 판자 같은 걸 타고 가만히 강을 따라 흘러가고 있는 사람이 측정한 속도일 거예요. 자, 이 VBR을 관찰한 관찰자라고 하면 이 VBR은 V, B, 큰 B가 된다. 이렇게 쓸 수 있다. 자, 이 보트의 속도에 대한 조건에서도 누가 관찰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딱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어디에 대해서 측정한 속도인지 나타내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가 관찰자를 상상해 볼 수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 VRG를 측정한 사람이랑 VBR을 측정한 사람이 서로 다른 거야. 이 상대 속도 문제에서는 요거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이게 똑같은 사람이 측정한 속도인지 아니면 서로 다른 사람이 측정한 속도인지. 여기까지 하면 뒤에는 그냥 단순 계산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보니까 뭘 구하라고 했냐 하면 지면에 대한 보트의 속도를 한번 구해보라고 했어요. VBG라고 했네. 자, 다시 말하면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뭐 구하면 되는 거야? 그치? A가 관찰한 보트의 속도 VBA를 구하면 되는 거죠. 자, 식 한번 세워봅시다. 자, 앞장에서 가만히 있는 사람 A가 측정한 P의 속도 VPA랑 A가 가만히 있는 친구야. A에 대해서 어떤 일정한 속도 UBA로 움직이는 사람 B가 측정한 P의 속도 VPB 사이에는 얘는 움직이는 친구였고 이런 관계식이 성립한다고 했죠. 이건 A와 B의 상대 속도. 자, 이 문제에서는 P가 뭐야? 관심 대상이 뭐야? 보트지. 자, P를 B로 바꿔주고요. 자, 누가 가만히 있고 누가 움직여? A가 가만히 있죠? 똑같이. 자, 요 자리에 A 넣고요. 누가 움직여? B가 움직이죠. 자, 그러면 이 자리에는 뭐가 들어가면 돼? A에 대한 B의 상대 속도를 구해주면 되죠. 자, 이 문제에서 이 강 두 개 가만히 서 있는 A에 대해서 B가 어떻게 움직여요? B는 어떻게 하고 있다고? 판자를 타고 강물을 따라 떠내려 흘려가고 있어요. 그럼 A에 대한 B의 상대 속도는 어떻게 되겠어? 그치, 그냥 A에 대해서 강물이 흘러가는 속도랑 같죠. 자, 여기 보면 강물이 흘러가는 속도가 문제에 주어져 있어요. A에 대해서 강물이 흘러가는 속도 VRA. 여기 써있지? 이걸 써주면 된다. 자, 이제 대입만 하면 되겠네. VBA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였고요. 자, VB 큰 B가 이게 10km/h라고 했고요.
방향은 위쪽. 자, 그 다음에 강물이 흘러가는 속도 VRA가 5km/h. 방향은 오른쪽. 자, 이 두 벡터를 더하면 VBA 벡터가 나온대. 더하면 어떻게 되겠어? 이런 대각선 벡터가 나오겠죠. 자, 이게 VBA 벡터야. 이거 그냥 두 개 더해가지고 15 하면 안 돼요. 벡터니까 꼭 이렇게 그려야 돼. 자, 그래서 방향은 이쪽 방향이야. 이 대각선 방향. 대각선 방향이고, 그러면 크기는 어떻게 돼요? 크기. 이 VBA 벡터의 크기. 크기 이거 직각삼각형인데 여기가 10이고 요 밑변이 5니까 VBA는 루트 10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 이 되고 요 계산하면 대략 11km/h가 나옵니다. 자, 방향은 여기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화살표로 표시되어 있는데 뭐 책에 보면 막 멋있게 이거 막 단위 벡터 써가지고 뭐 네모 I 더하기 뭐 세모 J 막 이런 식으로 써놨어요. 근데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아예 화살표 그려놨잖아. 화살표가 훨씬 더 알아보기 쉽고 편하잖아. 이거 단위 벡터 보고 이 보트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알겠어? 어차피 그려봐야 되거든. 자, 그래서 그냥 이렇게 화살표 그려놓으면 충분하다. 혹시 내가 좀 더 정확한 방향을 알려주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 뭐 예를 들어서 요런데 각도 구해주면 돼요. 이 각도 구하는 거 어렵지 않지? 어떻게 구해?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5니까 탄젠트 세타 하면 여기 10분의 5 0.5네. 그럼 세타 어떻게 구해요? 탄젠트 역함수에다가 0.5 집어넣으면 되죠. 아이, 선생님, 탄젠트 역함수 계산 어떻게 해요? 계산기가 해줍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할 필요 없어요. 자, 계산기에다 넣고 계산하면 대략 26도가 나와요. 자, 그래서 이 강둑에 가만히 서 있는 관찰자 A가 보기에 이 보트는 약 26도 각도로 비스듬하게 이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보인다. 됐죠? 자, 그래서 4단원 2차원 운동은 여기까지고요. 자, 단원 끝난 기념으로 숙제 세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책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제가 따로 올려드린 그 문제집에 있는 그 문제 번호예요. 21번, 40번, 50번 한 번씩 풀어보시고요. 따로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